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미국 경제가 한국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삼성 TV가 동인하고 월마트에서는 LG 세탁기를 추가 주문하며 전기차 기업들은 한국산 배터리를 확보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미국 제품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한국 제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을 때 많은 미국 기업들은 드디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미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몰아내자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믿을 수 없는 품질 문제를 가진 중국산 제품 대신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미국산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이 최선이다라고 외치며 한국과의 계약을 늘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 LG 제품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산 배터리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가전제품, 심지어 에너지 산업까지. 한국 기업들이 없으면 미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원했던 미래입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던 정책이 결국 한국을 승자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이제 한국 제품 없이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외쳤던 미국 우선주의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패배이자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윌슨, 뉴욕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 기자예요.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빠르게 캐치하는 게 저의 일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공식 선언한 날, 저는 백악관 기자실에서 속보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였죠. 기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이거 완전히 경제 대혼란인데 소비자 물가 엄청 오를 거야. 기업들 반응 봤어? 유통업체 주가가 폭락 중이야. 저도 불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보호무역 조치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했고 결국 시장이 적응하곤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가겠지 싶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월스트리트에서 대혼란이 시작됐죠.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고 기업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와중에 미국 소비자들이 패닉 상태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어요. 저는 호기심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삼성, LG 같은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이번 관세 전쟁의 주요 타겟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였죠. 한국은 주요 타겟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 맨해튼의 베스트바이 매장으로 향했어요.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무슨 제품 사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삼성 TV 사려고요. 가격 더 오를 거래요. LG 냉장고 사려고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몇 배로 비싸진다고 해서요. 상황이 흥미로웠어요. 한국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된 이유를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백악관으로 돌아와 기자실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 경제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미국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올라설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에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어요.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현상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뉴저지의 월마트 매장으로 향했죠. 월마트는 미국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예요. 여기가 흔들린다면 미국 경제가 정말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죠.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요. 주차장이 평소보다 꽤 혼잡했거든요. 평범한 월요일 오전인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붐빌 이유가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풍경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쇼핑카트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전자제품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삼성 TV, LG 냉장고, 세탁기 제품이 전시된 공간이 텅 비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지? 직원에게 물었어요. 고객들이 몰려와서 다 팔렸어요.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운 반, 황당한 반이었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았죠.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보니 이유는 간단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적용되면서 중국산 제품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산 제품을 사자니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대안이 한국산 제품이었던 거예요. 소비자들만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도 한국산 제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월마트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중국산이 이렇게 빨리 밀려날 줄 몰랐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더 올리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더 강해질 겁니다. 뉴저지 월마트에서 본 한국 제품 사재기 현상이 해프닝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쓸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번엔 기업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현상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미국 내 주요 유통업체들과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베스트바이 본사였어요.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이곳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됐죠. 사무실에 도착해 담당 매니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제품들이 정말 그렇게 잘 팔리나요?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초기에는 중국산이 타격을 받겠다는 것만 생각했지 한국산이 대체제로 떠오를 거라곤 예상 못했거든요. 지금 삼성, LG와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 TV나 LG 냉장고 같은 제품들은 수요가 너무 높아서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해요. 조사를 더 해보니 미국 내 여러 대기업들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베스트바이 매니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중국산은 품질 이슈가 종종 발생했는데 한국산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게다가 중국산 제품은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이 되었지만 한국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요. 특히 한 전자제품 유통업체 관계자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사실 중국산이 너무 싸서 우리가 계속 써왔던 거지. 품질로 따지면 한국산이 훨씬 나아요.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당연히 한국 제품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산 제품은 이미 품질에서 인정받고 있었는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상황이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앞으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저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뉴욕 경제연구소의 수석 애널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죠.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 줄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을 거라고는 예상했죠. 그런데 그 대체자가 한국이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변화예요.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미국 시장에서 더 탄탄한 입지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면 한국 제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한국이 이미 시장을 장악해버린다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신뢰와 품질이 더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미국 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중국산은 싸지만 언제든 정책이 바뀌면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산은 품질도 좋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삼성, LG뿐만 아니라 현대, SK, 두산 같은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과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미국에서 활동하는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취재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었어요. 여기서 만난 한 임원은 최근 몇 주 동안 삼성 내부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예상 못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이야. 삼성 내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미국 내 유통업체들과 긴급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존 계약을 더 확대하고 미국 내 물류 창고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공급을 맞춰야 하죠.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위기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LG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LG전자의 미국 공장은 요즘 말 그대로 풀가동 상태라고 했어요.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에는 수입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간단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찾았지만 한국 기업들까지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삼성, LG,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었어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IT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가전제품 부품 분야에서 협력이 증가하고 있었죠.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뉴욕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에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이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들도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유독 한국 제품만이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의아했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매장은 예상보다 한산했지만 삼성과 LG 제품이 진열된 코너에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 고객이 텅 빈 삼성 TV 매대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삼성 TV를 구매하려고 오셨나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왔을 때는 재고가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다음 입고 일정도 불확실하대요. 이렇게까지 인기일 줄은 몰랐어요. 매장을 둘러보다가 LG 세탁기와 건조기를 찾고 있는 한 남성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장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LG 세탁기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나요?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부 품절이라네요. 다른 브랜드도 있긴 한데 솔직히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LG가 조용하고 튼튼하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이걸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비자들의 당혹스러운 반응을 직접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미 한국 제품이 최선의 선택지가 되어 있었고 이제는 없으면 불안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전에도 한국 제품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체제가 아니라 주류 브랜드로 자리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저는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사하고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가전시장에서 삼성과 LG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한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TV 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브랜드는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35.1%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며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죠. LG전자 역시 16.9%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를 합친 점유율은 무려 52%를 넘어서고 있었고 미국과 중국 브랜드들을 따돌리며 TV 하면 한국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탁기 시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한국 기업의 강세는 뚜렷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9.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가 17.5%로 그 뒤를 이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브랜드인 월풀과 GE 등이 여전히 36.4%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삼성과 LG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드럼 세탁기 시장에서 3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시장을 살펴보니 상황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삼성전자가 21.7%, LG전자가 20.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월풀과 GE 같은 전통적인 미국 브랜드들이 34.5%의 점유율로 버티고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를 넘던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성비 좋은 중국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했었지만 최근 몇 년간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브랜드를 선택하자니 가격이 비싸고 기술력에서도 한국 제품과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내린 결론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한국 제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관세 문제를 피하려면 미국 내 생산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 현재 일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 시장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AS 센터를 더욱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 막바지에 저는 뉴욕의 한 무역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이 컸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요. 한국, 베트남, 대만 같은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특히 전자제품,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흐름을 미국 기업들이 가만히 두고 볼까?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제품에 밀려 위기에 처한 순간 그들이 느낀 충격과 절박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미국 내 가전업체 관계자들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미국의 대표 가전업체인 월풀 본사였습니다. 월풀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세탁기와 냉장고를 판매해온 브랜드였지만 최근 삼성과 LG의 공세에 밀려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을 장악할 줄 예상하셨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속도로 한국 제품이 퍼질 줄 몰랐어요. 우리도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 브랜드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가격마저 비슷해지니 우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내부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앞으로 5년 내에 삼성과 LG를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대표 가전업체에서조차 자국 제품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애국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면
일부 소비자들은 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제품이 계속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삼성과 LG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가전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위기의식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내 자동차 부품 공급망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도 한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이 모든 핵심 부품들이 한국에서 오고 있어요. 그는 최근에 발생한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멈췄어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 한국의 배터리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 기업들에 이렇게까지 의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니까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는 그만한 기술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국 부품 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 부품 없이 미국 자동차 산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협력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뉴욕경제연구소의 한 경제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제품과 부품에 점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요. 이건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 결과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주도권을 잡게 된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시 한국을 넘어서서 경제 패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았고 미국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을 가장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드디어 백악관과 의회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저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몇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 제한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이 밀려난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면서 한국이 미국 경제의 진짜 경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에게 미국 시장을 넘겨주게 생겼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미국 의회 경제청문회에서 한 상원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문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너무 강력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고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계획이 있는가?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국 제품 없이 산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 제품을 규제하면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회 이후 일부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려고 해도
한국 제품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이제 미국에서 이 이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스트바이와 월마트의 매대는 한국 제품으로 채워졌고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자국 제품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기술력을 쌓아왔고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한국을 도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몰아내면 자국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한국을 규제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인가? 한국과 협력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이 다시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려면 한국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협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불모지의 나라에서 기적을 탄생시켰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국은 단 50년 만에 황폐한 민둥산을 푸르른 숲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 국제사회는 한국의 산림 복원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1969년 유엔 보고서에는 한국의 산림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평가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국가적 결단과 국민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 누군가의 눈에는 허무맹랑한 신화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초록빛 기적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산림청에 새롭게 합류한 환경 전문가 리사 밀러예요. 대학에서는 환경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주로 사막화 방지와 토양 복원을 연구해왔어요. 제가 맡게 된 첫 프로젝트는 염분이 높고 척박한 토양,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 나무가 뿌리 내리기 힘든 지역을 숲으로 되살리는 일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토양은 염분투성이에다 기온까지 낮아서 연구실에서 배운 대로만으로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회의 중에 한 동료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리사, 한국의 사례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한국?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은 케이팝이나 김치 같은 문화 이미지뿐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 속 기적이라는 단어가 제 연구자의 본능을 자극했어요.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변화를 이뤄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은 환경보건과는 큰 연관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 보고서는 제 기존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탄광 폐석지 복구를 위해 심을 나무를 찾던 우리에게 한국이 개발한 소나무가 성공 사례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육종한 이 소나무는 성장이 빠르고 추위에도 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나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미시간주의 폐석지 복원에 활용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되살아난 숲으로 자리 잡았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1969년 유엔 보고서에는 한국의 산림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토의 70%가 숲으로 뒤덮여 있다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리사, 한국의 산림 녹화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동료의 조언에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산림 녹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결국 제 상사에게 한국 출장을 요청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밀려오는 긴장감에 심호흡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 설마 산림 녹화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제가 본 한국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거든요. 진실을 마주할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느낌은 의외였어요. 창밖으로 내다본 한국의 첫 모습은 깨끗한 도로와 멀리 펼쳐진 푸른 산들이었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산림청 관계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서 오세요. 리사 박사님, 한국의 산림 녹화 기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며 보이는 한국의 산들은 마치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푸르고 생기 넘쳤어요. 다음 날, 첫 방문지인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어요. 저는 지리산 입구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맑고 청량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갔죠. 리사 박사님, 여기가 바로 과거 도벌이 극심했던 지리산입니다. 산림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막 기적을 확인하러 온 제겐 이 푸른 숲조차 불신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자가 제게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메마르고 바스러질 듯한 민둥산이 나와 있었어요. 까지는커녕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여긴가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엔 산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나무를 심어봤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땔감으로 베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숲을 둘러보았어요. 지금 제 발 아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 문득 어린 시절 읽었던 벌거숭이 산의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가상의 세계였죠. 여긴 실제 역사였고 바로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년 전 지리산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도벌 지역이었어요. 나무를 베지 않으면 겨울에 살아남기 힘들었으니까요. 관계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해지기 시작했죠. 무심코 한국의 산림 녹화를 과장된 신화라고 치부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후 우리는 산비탈로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올랐습니다. 한국의 산림 문제는 전쟁과 가난이 맞물려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엔 일본이 자원을 약탈했고 한국전쟁 이후엔 사람들이 땔감으로 산을 벗겨냈죠. 그 결과 비가 조금만 와도 흙이 씻겨내려가 홍수와 가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당시 한국은 생존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 베어낸 나무는 결국 또 다른 재앙을 불렀겠죠. 관계자는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당시에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봄이 지나기 전에 사라졌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난로와 아궁이로 들어갔으니까요. 지리산 꼭대기까지 오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초록빛 바다였어요. 아래로 보이는 나무들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털썩 주저앉아 이곳이 걸어온 시간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죠? 제 질문에 관계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엔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결단과 국민의 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국가의 결단이라는 말이 꽂혔습니다. 과연 한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관계자는 다시 지리산의 흑백 사진을 펼쳤어요. 사진 아래에는 1960년대 지리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제 핸드폰을 꺼내 그곳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흑백 사진과 제 핸드폰 속 녹색 풍경을 번갈아 보며 믿기 힘든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 심기가 아니었구나.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전쟁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하루 동안 본 풍경들을 다시 곱씹었어요. 지리산의 푸른 숲과 사진 속 민둥산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죠. 그동안 저는 환경 회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산림청 관계자와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엔 그 시절의 산림 녹화 정책을 배우기 위해 관련 기록들이 보관된 산림청 자료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리사 박사님, 한국의 산림 녹화는 단순한 환경 복구가 아니었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나무 심기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았죠. 민둥산을 방치하면
나라는 결국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국가 생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되물었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살림 문제에 국가가 그렇게까지 신경 쓸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민둥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가니 비만 오면 전답이 매몰되고 강은 말라붙었죠. 그로 인해 식량난은 더 심해졌고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겨우 겨울을 견뎠습니다. 산림청 자료실에 도착하자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이 가득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장에는 누렇게 빛바랜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산림청 직원이 꺼낸 자료 더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담긴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나는 유럽 땅을 밟지 않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경복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건 약속이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까지 말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제 말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독 방문이 결정적이었죠. 당시 박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부흥시키고 울창한 숲을 재건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결심을 그때 굳혔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서독 방문 후 대통령이 발표한 연료림 단기 조성 사업 문서를 펼쳐보았어요.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연료림을 만들어야 생계형 도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리사 박사님, 혹시 현신규 박사를 아시나요? 현신규요? 처음 듣는데요. 직원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현신규 박사님은 한국 최초의 이막 박사였어요. 그분은 한국의 황폐한 산림을 되살리기 위해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한 인물입니다. 리기테다 소나무. 그 이름을 다시 듣자 제 머릿속에 미시간주의 탄광 폐석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곳을 되살리고 있는 나무가 한국에서 개발된 거였어요. 현신규 박사가 이룬 업적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자라고 빠르게 성장하는 소나무라니 기가 막힌 발상이네요. 직원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62년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하려 했습니다. 그때 상원의원 알렉산더 와일리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리기테다 소나무가 한국에서 개발되어 미국 미시간주의 폐석지를 되살리고 있다. 한국의 원조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결국 이 나무가 원조 삭감을 막아냈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는 국가를 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문서 더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산림 녹화 사업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지역의 토양 조사부터 나무가 활착했는지 일일이 검사하는 매목 검사까지. 심지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현장에서 직접 재심사를 한다는 기록도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마치 아이를 키우듯 정성을 다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마무리하며 덧붙였어요. 산림 녹화는 국민 전체가 미래를 위해 움직인 역사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방금 본 문서들과 기록들을 정리했어요. 서류에 적힌 숫자와 단어들은 무겁게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산이 살아났다, 산이 살아나니 국가도 살아났다. 그 간단한 진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국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음 일정으로 산림청 관계자와 함께 박정희 시대 산림 녹화의 현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이미 서류로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놀라웠지만 서류는 단지 기록일 뿐이었죠. 저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 그 기적의 시작점을 보고 싶었습니다. 리사 박사님, 오늘 가는 곳은 전국적으로 연료림을 심기 시작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때는 생계형 도벌이 심각해서 나무 심기는 실로 전쟁 같은 일이었죠. 관계자의 말에 저는 의아해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심각했죠? 나무를 심으면 베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관계자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 정책을 내놓았을 당시 한국은 연탄 보급 전환기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장 밥을 짓고 겨울을 나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엔 나무 한 그루가 연료였고 생명이었어요. 나무를 땔감으로 쓰지 마라 대신 연탄을 쓰게 해주겠다. 이 논리가 무너졌다면 나무 심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첫 방문지는 강원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근처의 숲이었어요. 과거 연료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죠. 마을의 노인이 저를 반기며 말했어요. 아이고, 외국에서 이런 산을 보러 오셨다니 참 세상 좋아졌구먼요. 그분은 곧바로 그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산에 나무를 심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처음엔 반발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당장의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나무를 심어봤자 뭘 하나. 심어놓으면 우리가 다시 베어다 땔감으로 써야 했어요. 겨울이 얼마나 추운데.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전국의 연탄 보급 체계를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특히 태백선과 정선선 같은 철도가 완공되면서 석탄이 산지에서 도시와 마을로 빠르게 수송되었죠. 연탄을 처음 받아봤을 때요. 그거야말로 신세계였죠. 장작대듯 땀 흘리지 않아도 따뜻해졌으니까요. 그 노인의 표정에는 그 시절의 감격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연탄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동시에 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료림 조성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산림청 직원이 추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연료림이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땔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를 심은 숲이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리기테다 소나무 같은 육종 기술 덕분이었죠. 마을의 한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나무를 심는 건 우리 손이었지만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했죠. 젊은 애들도 학교에서 나무 심기 숙제가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나무를 심는 일이 숙제라니. 그 말을 들으니 당시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나무 심기를 추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산림청 자료실에서 가져온 또 다른 문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조림은 곧 애국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메시지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옮겨 전국의 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해 산림 녹화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산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정말 심었느냐, 정말 자라고 있느냐를 일일이 점검했죠. 그 기록들을 보며 저는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산림 녹화의 숨은 영웅이라 불리는 현신규 박사의 발자취를 따라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어요. 산림청 관계자는 차 안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현신규 박사님, 그분이 없었다면 한국의 산림 녹화는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은 황폐한 산림 때문에 급하게 나무를 심어야 했지만 문제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은 척박했고 기후는 혹독했어요. 그래서 현신규 박사님은 생장이 빠르면서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나무를 개발해야 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수원에 있는 작은 연구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은 현신규 박사가 연구에 몰두했던 장소 중 하나였죠. 연구소 한쪽 벽면에는 그가 연구하던 기록들과 당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한 남자가 실험용 나무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직원이 제게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바로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보세요. 왼쪽은 평범한 소나무고 오른쪽은 리기테다 소나무예요. 두 나무는 같은 시기에 심었지만 차이가 확연하죠? 사진을 보니 차이는 눈에 띄었어요. 평범한 소나무는 가느다랗고 작았지만 리기테다 소나무는 굵고 우람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나무를 만들었죠? 직원은 연구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기테다 소나무는 추위에 강한 소나무와 생장이 빠른 테다 소나무를 교배해 만든 잡종 소나무예요. 현신규 박사님은 산림의 급속한 회복을 위해 나무가 빨리 자라면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사는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을 거듭했다고 했어요. 연구실이 부족해 논밭에 직접 나무를 심고 관찰하며 여러 차례의 교배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부자 나라일수록 숲이 울창하다. 한국이 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소를 나와 근처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관계자가 가리키는 곳에는 울창하게 자란 리기테다 소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소나무들이 모두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심은 지 50년이 조금 넘었죠. 어때요? 대단하죠? 저는 나무의 밑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거대한 기둥은 마치 수십 년간의 고난과 도전을 모두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자랐구나. 갑자기 제 마음속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과학자와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이 결과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무를 심었는지, 왜 기적이라 불리는지. 과학이 기적을 만든다. 그것이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산림 녹화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현신규 박사와 같은 숨은 영웅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마주한 리기테다 소나무의 숲은 감탄을 넘어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아무리 과학이 훌륭한 씨앗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땅에 심고 가꾸는 건 사람들의 손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그 씨앗을 심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름 없는 영웅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가 안내한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곳은 한때 나무를 심기 위해 수백 명이 땀을 흘리던 곳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과거 이곳은 민둥산이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나무를 심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나무를 심으면 돈을 줬어요. 그것도 미국 원조물자인 밀가루였죠. 관계자의 설명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밀가루를요? 나무를 심는 대가로요? 내 나무 심기 사업 초기에 정부는 하루 일당 대신 밀가루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독려했죠. 그때는 밀가루 한 포대가 그야말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나무를 심어야 먹고 살았다는 거군요. 저는 다시금 한국의 과거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깨달았어요.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외국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대? 저는 한국의 산림 녹화 이야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 기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허허, 기적. 기적이라니 나무 심은 것뿐인 걸 그때 우리한테는 별 수 없었어.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말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곧 살아있는 역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나무 심기가 국가 명령이었어요. 안 하면 잡혀간다는 소문도 돌았지. 하지만 누가 억지로 나무를 심겠어. 심으면 하루 일당으로 밀가루를 받았고 그걸로 하루를 버텼지.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산비탈에 나무를 심을 때면 손이 다 터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봄이면 산에 올라가 묘목을 심고 여름이면 그 나무에 물을 주러 다녔지. 삽질하고 흙을 덮으면 또 다른 산으로 옮겨가야 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산꼭대기까지 오르내리며 일했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담긴 생존과 희망의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활착률이 높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한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게 문제였지. 심어놓으면 비가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가고 나무는 죽었어. 봄에 심은 나무는 가을이 오기 전에 없어지기 일쑤였다고. 그러면서 그는 당시 정부의 조치를 떠올렸습니다. 나무 심은 건 확인했는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도 검사한다고 사람들이 또 산에 올라왔지. 죽은 나무는 다시 심어야 했으니까. 마리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나무 심는 게 고역이었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하냐고 투덜댔지. 근데 지금 이 나무들 보니까 다들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끝내 떨렸고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심으며 내일을 꿈꿀 여유조차 없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심은 나무는 수십 년이 지나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냈고 그 숲은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큰 유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들은 저를 이끌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그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작은 숲이었죠. 저기 저 소나무 보이지? 저걸 내가 심었어. 할아버지가 큰 소나무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나무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보았습니다. 나무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 있었어요. 당신들이 심은 나무들이 결국 한국을 푸르게 만들었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응, 맞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무 심는 게 애국이었지. 산이 살아나니까 우리도 살 수 있었어.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생존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수십 년 전 그들이 심은 작은 묘목들이 이제는 어엿한 숲이 되어 그들 머리 위를 지키고 있었죠. 기적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학이 씨를 뿌리고 사람의 손이 그것을 키운다. 한국은 그걸 해냈다. 마지막 일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마지막 황무지 영일지구로 향합니다. 이곳은 제가 맡은 프로젝트와 가장 비슷한 조건의 토양 상태였습니다. 경북 영일지구에 도착했을 때 제 첫 인상은 그저 평범한 해안가 근처의 산이었어요. 하지만 산림청 관계자가 그곳을 설명하자 저는 금세 제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산림녹화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곳 중 하나인 영일지구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수십 차례 복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지역이었죠. 왜 그렇게 어려웠나요? 제 질문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의 문제는 토양이었어요. 편마음지대라 불리는 곳으로 바위와 흙이 섞여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었죠. 심어도 비만 오면 흙이 씻겨 내려가 나무들이 모두 죽었어요. 염분까지 섞여 있으니 나무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죠. 영일지구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항공 노선의 첫 관문이기도 했어요. 일본의 울창한 숲을 지나 한국 영공에 들어서면 바로 이곳의 벌거벗은 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관계자는 저를 산기슭까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여기를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영일지구를 살려내지 못하면 산림녹화는 실패한 것이다라고까지 했으니까요. 그 결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복구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곳에 나무를 심기 위해 정부와 기술자들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 거죠?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습니다. 계단식 사방공법입니다. 산비탈을 계단처럼 깎아내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 토양이 쓸려 내려가는 걸 막았죠. 토양도 부족하니 노늪과 퇴비를 끌어와 하나하나 채워 넣었고요. 직접 그 흔적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계단처럼 층층이 정리된 경사면들이 보였어요. 관계자는 고개를 들어 산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보이세요? 저 위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밧줄에 몸을 묶고 산 꼭대기에서 흙을 퍼나르며 작업했어요. 지금도 그런 작업을 시킨다면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삼켰어요. 밧줄의 의지에 가파른 절벽에 나무를 심었다니 그건 마치 특수부 대원들이나 할 법한 일이었죠. 작업할 때 흙과 퇴비를 옮기기 위해 210만 톤의 흙을 지게로 실어 날랐습니다. 동원된 인원만 해도 연인원 355만 명에 달했죠. 이 숫자에 저는 절로 감탄을 터뜨렸어요. 355만 명이요? 그야말로 대역사였군요. 네, 하지만 여름철 장마가 올 때마다 그 노력이 무너질까봐 모두가 긴장했어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복구 작업 중에도 나무가 말라 죽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염분은 여전히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물동이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에 물을 주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계단식으로 나무들이 자라난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그때 불가능이라고 불렸던 땅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나무들이 서 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이곳에 나무를 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을지 상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제게 이곳에서 일했던 한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산림복구인부로 일하며 이곳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산에 물 한 통 퍼올리는 것도 죽을 맛이었지. 나무 심는데 손가락이 부러지고 흙 나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 할아버지는 당시를 떠올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피와 땀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숲을 보니까 그 고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저 나무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불가능은 없었다. 단지 더디고 힘들었을 뿐이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산의 실루엣이 보였죠. 그곳엔 이제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 바람에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산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민둥산이었던 이 땅이 이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본보기 삼아 더 많은 황무지를 숲으로 되살릴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도 이런 기적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단순히 복원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모두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